안녕하세요. 정답으로 안내하는 정겨운 강의 올림포스 국어2의 정재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바로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벌써 반을 다가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학의 수용이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오늘은요. 아마 작품 분석, 이와 관련된 작품 분석으로만 구성될 예정인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보게 될지 자, 오늘의 반올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반올림은요. 일단 첫 번째 작품으로는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과요. 그다음에 천변풍경이라고 하는 소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난기계라고 하는 희곡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려 3작품을 나가게 되기 때문에 자, 부지런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내신 챙기기 나오는 작품은요. 바로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네, 이 작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제목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유명한 작품인데요. 자, 여러분 일단 제목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셔야 해요. 자, 일단은 제목에서 우리가 그 소설의 분위기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데 자, 어느 시기에 그렇죠? 1964년이라는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모든 지식을 빨리 가져와 보세요. 자, 바로 6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도시화와 산업화가 일어났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시기에 농촌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그런 도시 중의 도시인 서울이라는 그런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게다가 계절은 또 언제예요? 봄도 아니고 더운 여름도 아닌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자, 이 겨울이라는 이런 배경, 이 주는 분위기,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도시 속에 있는 그런 겨울, 뭔가 삭막하고 춥고 쓸쓸한 그런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자, 그런 분위기를 안고 한번 작품을 읽어볼 텐데요. 자, 소설을 읽을 때는 등장인물이 누군지, 그 등장인물이 어떤 대사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보면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자, 벌써 뭐가 느껴져요? 적막한 거리, 찬바람, 굉장히 삭막한 그리고 쓸쓸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몹시 춥군요 라고 하는 사내는 자, 이제 우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자, 사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네요. 자, 등장인물이니까 표시 한번 해보세요.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아니 말했다. 자, 아니라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자,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아니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모두 한 방이 되는 게 좋겠지요. 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하며 말했다. 자, 3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나요? 자,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것도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왜일까요? 자, 계속 보니까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좁았던 셈이다. 자, 중요한 말 나옵니다. 밑줄 치세요. 벽으로 나뉘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자, 바로 보세요. 이 3사람이요. 여관이라는 공간에 들어갔어요. 자, 여관의 특성상 이 3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요? 벽으로 나뉘어진 이 방을요. 자, 나와 안과 사내가 각각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단절된 공간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리가 서로에겐 더 좁은 공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단절된 공간은 자,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 3사람이 서로 어때요? 소통할 수 없죠? 이런 단절된 소통, 단절된 인간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절된 인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냐면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각각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아는요 계속 혼자 자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사내를 생각해서 계속 같이 자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봤더니 자, 어떤가요? 사내는 뭔가 나와 아내에게 같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소통을 하기를 원해요. 자, 소통을 하기를 원했다면 자, 아는 사내에게 어때요? 아주 냉정하게 난 혼자 잘 겁니다 라고 하면서 냉정한 태도로 대하죠. 자, 나는 반면에 사내를 그래도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잡시다 라고 한마디 더 하는, 그래서 사내를 좀 걱정하고 동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사내를 위해서 같이 자자고 했지만 이 아니요, 끝까지 혼자 자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정이 없는 이기적인 인물인 거 파악하셨나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밑에 부분, 자 110페이지에 자 사내의 부탁을 거절하고 각각 자는 세 사람의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을 볼게요. 다음날 아침, 자 이때 바로 사건이 터집니다. 자, 중요한 사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니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자, 아니요, 사내 죽음을 알리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사내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 예측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혼자 자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나도 놀래서 이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면서 우린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같이 나오고 있죠. 자, 나오니까 자 넘겨보세요. 그 옆에 111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놀래서 급하게 옷을 주워 입고요. 그때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자, 웬 개미가 등장을 하네요. 자, 새로운 등장 인물은 아니고요. 새롭게 등장한 소재가 있습니다. 개미. 자, 이 개미가요, 나를 쫓아와요. 자,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드렸다. 그래서 내 발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얼른, 어이쿠 막 이러면서 피했어요. 자, 그럼 이 개미는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 나는요 지금 사내가 같이 있었으면 안 죽을 걸 아는데 그 결국 사내가 자살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방을 떠나면서 후련하게 얼른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 마음을 개미라는 소재를 통해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미가 마치 나의 발을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개미는요 일단 나의 양심의 가책을 보여주는 소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는 이 개미가 또 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나를 붙잡을 것 같은 이 죽은 사내. 그렇죠. 죽은 사내의 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라는 소재가 의미하는 거 잘 정리해 주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미가 붙잡을 것 같지만 얼른 그 상황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사내의 죽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 방을 나왔죠. 자, 그래서 끝까지 아는 이 상황을 예측했다라는 거 거기까지 나왔고요. 자, 중략 다음에 이제 그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자, 아는 눈을 막고 서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자, 앙상한 가로수 여전히 쓸쓸한 그런 추운 배경을 가지고 있네요. 나도 그를 따라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영, 우리는 분명히 25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갸웃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하면서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이런 25살짜리가 자 20대 중에서도 가장 한창의 25살짜리 사내들이 하는 말이 우리 너무 늙어버린 것 같다는 이 말은 공감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굉장히 누가 봐도 왜 이런 말을 하지? 의아해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작가가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했을까요?
자, 25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에게나 이제 젊음, 가장 젊었을 때 한창 나이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다 도전하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니란 사람은 늙은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열정이 이제는 없어진 것 같다라는, 그래서 열정이 식어버린, 그런 감정이 식어버린 그런 비인간적인 태도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또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둘이 헤어지면서 자, 마지막 헤어진 장면 그 다음 보세요. 마지막 줄 보니까 버스에 올라서 창을 내다보니 아는 낭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자, 역시나 쓸쓸한 분위기로 이 작품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등장인물 나와 사내, 자, 안. 자, 이 세 사람은요,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요, 또 재밌는 장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읽는 소설과 달리 이 소설에서만 드러나는 특징이 바로 자, 나라는 사람은 그래요. 소설 속에서 드러나는 서술자이자 등장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인물들을 보세요. 사내와 안이라고만 드러납니다. 뭐가 없죠? 등장인물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나요? 자, 그러면 왜 작가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귀찮아서? 그냥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게 아니겠죠.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진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익명,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자, 사내와 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사내와 안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살고 있던 현대인, 불특정 다수를 모두 지칭하는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불특정한 다수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끝까지 서로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서로의 이름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름을 교환하지도 않은 뭐를 의미해요?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의사소통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주제는 어떤 걸 나타내요? 그렇죠. 1960년대 서울에서 드러나는 그런 단절된 의사소통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아니죠. 그런 현실에 대한 이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작품 내용 정리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924년 겨울의 문제.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 자, 별표 치세요. 자, 소설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니까요.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일단 끊어보세요. 자, 대화가 주로 드러났느냐. 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따옴표가 많이 사용됐으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대화가 드러나면서 그 효과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을 진행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대화를 통해 사건이 진행이 되고요. 1번 맞고. 자, 2번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장면은 밤. 길거리에서 여간방으로 들어가면서 다음날 아침. 그래서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고요. 이 아침에 어떤 사건? 그렇죠. 사내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3번에 작품 속의 인물이 사건 전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작품 속의 인물 누구요? 나죠. 자, 이 나가 작품 속에 등장하면서 서술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거 바로 서술자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였네요. 자, 그래서 전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고요. 자, 4번을 보니까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상징적인 소재를 드러내고 있다. 자, 아까 어떤 상징적인 소재 선생님 별표 하나 쳤던 거 기억나세요? 자, 개미 있죠. 자, 개미를 통해서 나의 그런 양심의 가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 그럼 답이 될 텐데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이 문제는요, 함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답을 쭉 읽으면 인물의 성격 간접적 제시 맞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뭐가? 외양 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뭐를 통해서 성격 드러내고 있나요?
바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인정이 없구나 이렇게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간접 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외양 묘사가 아니라 행동과 대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번 문제에 보기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로 할 때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960년대에는 4.19 혁명과 군사 쿠데타, 한일 기본 조약의 성립 등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다. 자, 그와 같이 자, 경제개발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우리가 미리 생각했던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의 가치관과 개인의 삶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자,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은 이러한 사회의 모습들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시대 속에서 가치관이 빠르게 변하는 그런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보충 설명이 있었네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기억과 미음, 그러니까 소설의 구절구절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 소설 앞부분에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 쓸쓸한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자, 바로 볼까요? 무관심하고 삭막한 현대인들의, 자, 그렇죠. 삭막한 현대인들의 인간관계를 암시한다. 그래서 삭막한 분위기, 삭막한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자, 니은. 여간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 나온 것처럼,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러웠다. 자, 이것은요. 서로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 자, 그렇죠. 여간에 들어서서 뭔가 서로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서로 제대로 소통이 안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2번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개인의 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자, 디귿이 뭐냐면 쑥밖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썼대요. 자, 이 세 사람이 거짓으로 이름을 쓴 게 내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난 특이하게 쓸 거야 라고 한 건가요? 사회가 그런 개성을 강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선 개성이 아니라 뭐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통의 단절, 그렇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인의 특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개성으로 해석했으니까 자, 3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리을은 자, 우리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쵸. 이기적인 태도. 자,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얼른 도망가자. 피곤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이기적 태도 드러나 있고요. 자, 마지막 미음은요. 자, 우리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그 20대가 했던 말인데 자,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열정과 정의감이 사라진 젊은이들의 모습. 그렇죠. 젊은이로서 갖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진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사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 확인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바는 자, 가가 뭐였냐면요. 자, 앞에서 나란히 붙은 방 3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어때요? 단절된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뭘 비판하고자 하는지 잘 기억해 두세요. 단절된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요. 자, 민주주의를 쓰겠대요. 왜요?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너가 지금 내 옆에 없으니까 민주주의여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죠. 그럼 여기선 단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1번 답이 아니고요.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외되지만 이까지 상구석에 처박혀. 자, 상구석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나왔고요. 자, 제목이 농무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농촌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발버둥친들 무엇이랴 라고 하면서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발버둥쳐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요?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농촌의 현실에 대한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시지 단절된 인간관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네요. 자, 3번 볼까요?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람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 이 비둘기가요, 자기가 살던 산을 잃어버렸대요.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된 이유는 뭘까요? 그쵸. 산을 잃어버린 이유는 자기가 살았던 공간이 없어졌다. 즉, 자연 파괴를 나타내죠. 그래서 자연 파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시다. 그럼 얘도 단절이 아니니까 넘어가 볼까요? 자, 숯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하고 이 들길을 여태 걸어왔다. 나여,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규다. 지금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너가 바로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에 대해서 난 지금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너랑 절규야.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그 반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숯부쟁이와 구절초와 같은 그런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걸 구별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또 반성하는 내용이죠. 이것도 단절이 아니네요. 자, 그럼 마지막 답은 5번일 텐데요. 제 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자, 나무들은요, 가끔씩 떨어져 서 있어도요, 멀리서 보면 뭐가 돼요? 하나의 숲이 됩니다. 자,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숱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사람들도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의 숲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그런 이기적인, 개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바로 어떤 모습? 단절된 모습을 얘기하고요. 그 모습을 왜 그들은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풀었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문제 볼까요? 자, 개미가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두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뭐였어요? 자, 개미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내에게 느끼는 미안한 마음, 양심의 가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사내의 분신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공부한 만큼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요. 자, 개미는 나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죽은 사내의 대리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 1964년 겨울을 정리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두 번째 작품 천변풍경이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천변풍경이라는 작품은요. 자, 일단은 제목에서 또 내용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천변이라고 하는 것은 청계천. 자, 여러분 청계천 아시죠? 자, 그 청계천 가에 있는 모습의 풍경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그 청계천 주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세태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설을 봐야겠죠. 자, 인물 체크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소년이 드러나네요. 자,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 자, 소년의 이제 행동을 보니까 특이합니다. 소년은 곧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심기롭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가평이 아니라 서울이다. 시골에서 올라온 소년인데 서울로 올라왔나 봐요. 나는 그렇게도 오고 싶어 마지 않았던 서울에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자, 이거는 소년의 내면심이죠. 이 생각이 소년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든 것에 감격을 주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소년은 그동안 서울을 어떻게 생각했다? 그렇죠? 동경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고 싶었던 곳으로서 서울을 동경해온 소년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자, 그 다음 문단 바로 볼게요. 그 소년의 이름은 창수네요. 자, 창수는 우선 개천 속 빨래터에 눈을 주었다. 자, 창수가 관찰을 합니다. 자, 소년, 창수 같은 인물인데요. 자, 뭐를 관찰하냐면 자신의 주변을 관찰을 해요. 자, 그걸 그대로 서술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20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그들의 누구 하나 꺼리지 않고 제멋대로들 지절대는 소리와 또 쉴 사이 없이 세차게 놀리는 방망이 소리가 그의 귀에는 무던히나 상쾌하다. 상상이 되나요? 빨래터의 모습들.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에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자, 이번에는 나무장 간판을 또 관찰하네요. 그곳에는 윷을 놀지 않은 젊은이들이 철망친 그 앞에서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덜어는 몸을 유난스러이 전후 좌우로 놀려가면서 또는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신용. 자, 뭐예요?
권투하는 거죠. 그래서 권투하는 장면을 소년은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소년의 눈을 통해서 그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이 그대로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소설적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게 바로 뭐냐면요. 자,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창수의 눈을 통해서 창수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들이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청계천 변의 모습 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서술자가 창수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바로 누구예요?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창수의 눈을, 그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서 그 소설 속의 상황들을 자세히 묘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창수의 눈이 바로 곧 카메라의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바로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는 소설적 기법이 사용됐고요. 이 소설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수의 눈에 비친 천변 풍경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그 다음부터 드러나는데요. 자, 본격적인 사건 여러분들 소설을 읽어봤으니까 같이 내용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이제 창수가 어떤 일을 이제 겪게 되냐면, 자, 주인 영감한테 혼나고 있어요. 왜 혼나고 있죠? 너 거스름돈 제대로 안 받아왔니? 혼나고 있어요. 자, 창수가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0전을 받아왔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동전은 9개예요. 자, 동전은 9개지만 그 9개 중 1개는 뭐예요? 10전짜리가 아니라 5전짜리 동전인 거죠. 자, 그래서 창수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심부름을 실수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인 영감으로부터 호되게 혼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창수가 다시 가서 어디로 가나요? 바로 그 심부름을 이제 동전을 받았던 거스름돈을 받았던 바로 반찬 가게에 가서 다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창수가 다시 주세요. 그 돈 다시 주세요라고 쭈뼛쭈뼛 얘기를 하니까 반찬 가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리 없다. 내가 언제 그랬니? 막 이러면서 딱 잡아떼면서 굉장히 냉정한 태도로 창수를 대하죠. 자, 이에 창수가 느낀 감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14페이지에 자, 현실의 이제 몰입정함을 깨닫게 된 창수는 미음 보이시나요? 미음 한번 볼게요. 창수는 비애와 애원과 원망과 그런 온갖 감정이 뒤범벅에 한 눈을 들어 얼마 동안 가게 주인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굉장히 좌절을 하죠. 자, 그러면서 B 부분 보세요. 자, 자신이 그동안 고생이 되어도 좋다고 어떠한 일이든 하겠다고 서울로만 보내달라고 해서 왔는데 그 서울이 어때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 냉정한 서울에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서울에 당한 창수는 어떻게 해요? 결국 좌절의 심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드러난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을 가지고 드러내고자 하는 소설의 주제 한번 정리해보면, 자, 그럼 창수가 지금 느끼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청계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창수를 통해서 또 당대에 부자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좀 가난하게 살았던 하층민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그 당시 이 소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1930년대 당시의 삶의 모습을, 하층민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인물이 겪는 갈등이 타인의 관계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자, 여기서 인물이 겪고 있는 건 내적 갈등이죠. 내가 서울을 왜 왔지? 그런데 이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자, 2번 작품 내부의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자, 이거 2번이라고 쓴 친구들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매력적인 오답인데요. 자, 마치 창수의 내면 심리 위주로 서술되고 있어서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창수라고 분명히 이름을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요. 선택지가 되고. 자, 3번에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자, 과거, 현재 또는 과거 다시 돌아가는 이런 교차 서술이 드러나 있나요? 아니죠. 시간이 바뀌고 있는 소설이 아닙니다. 자, 4번에 인물의 외향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자, 여기서 창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아무도 몰라요. 자, 외향 묘사라기보다는 어떤 거? 그쵸. 풍경 묘사. 풍경 묘사를 통해서 자,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 외향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자, 5번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그렇죠. 서술자가 특정 인물 누구죠? 밑줄 치고 쓰세요. 창수. 창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 인물의 내면까지 서술해주고 있는 그런 서술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볼까요? 자, 2번에 A와 B에 대한 이해. 자, A는요. 어떤 부분이요? 창수가 서울을 동경했던 그래서 서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아름답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B는 서울의 냉혹함을 인지하고 좌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바로 볼게요. A에서 청계천 주변의 풍경의 아름다움은 소년의 환상에서 기인한 거죠. 맞고요. 자, 그래서 창수의 환상 때문에 아름답게 보였던 거고 2번 B에서의 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 그렇죠? 내가 왜 여기 오려고 했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B에서 소년은 자신을 서울로 보낸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 아빠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렸을 때 오지 말걸 이러고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자,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3번이 답이고요. 자, 4번에 A와 B에서 시골에 대한 소년의 생각은 서로 상반된다. 자, 어쩌죠? A에서는 떠나고 싶었어요, 시골을. B에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자, 5번에 A에서 소년이 품은 서울에 대한 기대감은 B에서 좌절되고 있습니다. 내용의 중점적인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계속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 자, 보기의 관점으로 이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 자, 보기의 관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관점은요, 일단은 문학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알게 하고 자, 감정을 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보기는 바로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문학의 효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학의 효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현실을 깨달은 소년의 눈물을 통해 자, 이거는 소설의 내용이니까 뒤의 내용이 중요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투정 부리던 나의 모습을 반성했다라고 하면서 자, 앞에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거에 해당하고 있죠? 감정의 정화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문학의 효용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 나리는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태어나기 전인 30년대의 모습을 알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자, 앞에 보기에서 어떤 내용에 해당해요? 간접 경험에 해당하는 그런 문학의 효용을 느끼고 있어요.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심부름 사건으로 미뤄볼 때 30년대 서울의 세태는 오늘날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이것도 역시나 이 소설을 통해서 30년대 세태를 알게 됐으니까 간접 경험이죠. 자, 이 작품의 독특한 문체와 서술 방식을 통해서 작가의 다른 소설 작품을 읽고 싶다? 자, 이게 이 미연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미쳤나요? 아니죠. 얘는요, 그냥 그 작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거지 어떤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문학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실현하거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어렵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가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하는 거지 문학의 효용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죠. 자, 5번은요. 소년의 기대와 달리 가게 주인의 매정한 반응을 통해 자, 늘 약한 자의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5번도 맞는 거고요. 자, 4번 계속 볼게요. 4번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 보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기법. 자, 네모 치겠습니다. 카메라 아이 기법이죠. 자, 그래서 카메라 아이 기법을 통해서 세태를 묘사하고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관찰, 묘사하는 걸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자, 나는 그렇게 오고 싶어 마지 않았던 서울에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이 생각에 소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감격을 주었다. 이거는 소년의 내면 심리죠. 관찰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곳에는 이미 윷을 놀지 않은 젊은이들의 모습. 자, 아까 어떤 모습이었죠? 권투를 하는 모습을 관찰해서, 묘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죠? 카메라 아이 기법. 관찰,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 자, 3번부터는요. 자, 창수는 얼굴이 무섭게 새빨개 가지고, 자, 창수의 얼굴의 모습, 자, 그 카메라가 돼야 될 본인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변 광경을 관찰, 묘사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거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누구죠? 소년, 창수이기 때문에 역시 창수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카메라 기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5번을 보니까 자, 여기서도요. 창수는 비애와 애원과 원망과 자, 얼마 동안 가게 주인의 얼굴만 쳐다봤다라고 하면서 창수가 느끼고 있는 그런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서 역시 관찰 묘사와는 다른 카메라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번까지 풀어봤어요. 자, 5번 서술형 평가 볼게요. 자, 창수가 다시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였죠? 자, 자신이 생각했던 서울이 자신이 생각한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서울이 어떤 곳이에요? 매정한 곳임을 알고요. 그 매정한 곳에서 좌절을 했죠. 자,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정함을 인식하고 좌절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시골로 가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이 서울의 매정함을 인식했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이 현실에서의 매정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길게 써봤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작품을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쉬어가겠습니다. 보고 싶송, 듣고 싶송 가볼까요? Fly away, 파란 하늘 위로 find my way. 저 구름 사이로 나의 꿈을 그리며 날아갈래. Fly away, 누가 보더라도 find my way. 한눈에 볼 수 있게 멈추지 않는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게. 네, 김우진 학생이요. 공부하고 지쳤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좀 힘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돌아가는 길에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작품 또 넘어가 볼게요. 성난기계라는 희곡인데요. 자, 우리가 희곡은 처음 접하는데 희곡도 소설과 똑같습니다.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특히 행동 같은 경우는 지시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인물이 회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지시문입니다. 이 지시문을 잘 보셔야 돼요. 조소하는 태도로. 자, 조소라는 건 비웃는 거죠. 비열하게 웃는 겁니다. 떡소 이렇게. 자, 이렇게 웃는데요.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막 이러면서 자신이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어떤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의사를 하는 게 아니다. 차갑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요. 자, 기억. 여기에 들어갈 지시문을 맞춰보는 게 문제예요. 자, 문제 3번 바로 연속으로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러니 수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이녹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수술을 이녹이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죠. 회기에게 이녹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회기가 지금 차갑게 대하는 거죠. 3번을 보니까 자, 기억에 애원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애원한다는 태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억은 맞습니다. 자,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자, 그럼 이 이녹의 애원에 대해 회기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죠? 그렇죠. 끝까지 차갑게 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3번에 2번을 보시면 측은하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쌍한 태도, 불쌍하게 보면서 이녹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어떻게 해야 되죠? 차갑게. 아니, 나 원래 이런 거 안 해. 이러면서 차갑게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답이 바로 나왔어요. 자, 니은이 틀린 게 되겠네요. 3번에 2번이 답이 됐음을 알게 되었고요. 환자가 죽어가는데도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어! 이러면서 끝까지 회기가 차가운 태도로 이녹을 대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인옥이 아무리 안타깝게 선생님을 말해도 자, 회기는 자,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소? 라고 하니까 인옥이 얘기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회기가 바로 기계를 뜻하는 거고요. 이 제목의 기계입니다. 자, 왜 기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이지 않은 비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인정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요. 자, 그 뒷이야기는 저 재밌습니다. 회기는 굉장히 지금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 회기 앞에 더 비인간적인 인간이 드러났어요. 자, 바로 누구죠? 인옥의 남편인 상현이 등장합니다. 자, 상현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나 돈 아까워서 부인 살릴 수 없어. 나 이 돈으로 부인 못 고쳐. 라고 하면서 굉장히 훨씬 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회기가 그 상현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재밌죠? 자기보다 더 비인간적인 인간을 만나서 화를 내는데요. 자, 마지막 장면 보세요. 자, 거기 마지막 장면에 금숙이라는 이제 금숙과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금숙과 대화를 통해서 회기가 이제 그 인옥의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회기가 화가 났어요. 이 남편한테 화가 난 모습을 보고 금숙이 말을 합니다. 자, 금숙이 회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기계가 노하셨네요. 자,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인 성난 기계인 거죠. 자, 이게 바로 무슨 뜻일까요? 아까 인간적이지 않았던 비인간적인 모습을 기계로 나타냈다면 그 인간적이지 않았던 회기가 화가 났습니다. 왜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는 건 이제 인간성을 찾았다는 거죠. 그 인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성을 회복한 회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희곡은 바로 인간성의 회복에 대한 모습을 자, 제목과 회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극문학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계속 1번 문제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위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내용 확인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회기는 상현의 몰인정한 태도에, 그쵸? 아까 상현, 인옥의 남편의 태도에 불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처음에 회기는 인옥의 수술에 대해 자신 없어 하고 있다. 그쵸? 나는 이런 자신 없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3번에 상현은 인옥의 생명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다. 이 돈이면 우리 가족이 더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인옥의 남편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찾았고요. 4번에 상현은 인옥의 수술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죠. 가능성도 없는 수술에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자, 4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금숙은 회기의 태도의 변화가 평소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요? 무슨 일이죠? 웬일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예요. 자, 2번 계속 볼게요. 자, 이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고자 할 때, 자, 연출자의 지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극문학에서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상황을 잘 상상하면서 보셔야 돼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회기는 의사 가운을 단정히 입고, 일단 회기가 의사니까요. 인옥에게 냉담한 표정 밑줄 치세요. 회기가 냉담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겠죠. 인옥에게는요. 자, 2번째. 인옥은 헝클어진 옷맵시와 핏기 없는 안색으로 자, 밑줄 중환자임일. 자, 그렇죠. 인옥은 지금 죽을 병에 굉장히 위험한 병에 걸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도록 분장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회기에 대한 인옥의 눈빛은 간절함에서 원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죠. 처음에는 수술해주세요 라고 하는 애원에서 끝까지 냉정하게 대하는 회기를 보면서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4번에 상현과 대화에서 회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자, 끊어보세요. 여기까진 맞아요. 상현은 망설이며 불안한 목소리로, 자, 아까 그 비인간적으로 말하는 상현이요, 불안하면서 그런 망설이는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차갑게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맞겠죠.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자, 5번에 회기와 금숙의 대화가 진행되는 장면에서는 밝은 느낌의 음악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거 왜 밝은 느낌이 맞을까요?
점점 이제 회귀가 인간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자, 그 주제가 밝은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암시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 우리가 3번은 풀어봤으니까 4번 보겠습니다. 자, 기계가 노하셨네요 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자,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자, 이 희곡의 제목이 성난기계잖아요. 자,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를 해보면, 자, 이 기계라는 것은 아까 인간적이지 않았던 모습, 인정을 잃어버린 그런 회귀의 모습을 나타낼 때 기계라고 했는데, 그 기계가 화가 났어요. 왜요? 오히려 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인간성을 되찾게 된 거죠. 윤리적 의식을 되찾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일단은 비정한 인물을 통해서, 자, 비정한 인물이었던 회귀가 화가 났다라는 것은 자, 바로 다시 인간성을 회복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화가 났다라는 감정을 찾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인간성을 상실한 회귀가 상현의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 것임을 암시한다. 자, 그래서 포인트가 인간성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의식이 분명히 들어가야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총 3가지 작품을 다 공부해 봤는데요.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서울 1964년 겨울이란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인간관계, 그래서 의사소통의 단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2번째, 천변풍경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1930년대 청계천변에 살고 있는 하층민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 소설을 또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성난기계를 통해서는요. 자, 인간성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살펴봤네요. 자, 여러분들 이 작품을 보시면서 각각 느끼신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게 문학의 수용이고 문학의 효용을 얻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특히 서술상의 특징 한 번 더 개념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거 수고하셨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시간 예고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작품들 자, 미리 보시고요. 자, 문학작품 읽어보고 문제 풀어본 다음에 자, 강의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자, 기대를 안고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은요, 다음 강의 준비하러 얼른 가 있을게요.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봐요.